네, 안녕하세요. 이제 2일차 마지막 세션 열린 토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어느덧 벌써 22개월째입니다.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움직임에 제한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백신 접종으로 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오늘 열린 토론도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로 함께하는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열린 토론은요, 네,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 접속해주고 계신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이 제 옆에 이렇게 쭉 나와 계신데요. 다 굉장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김명수 과학부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미소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지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코리아 김진한 대표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시민 패널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뒤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네 분의 전문 패널과 함께 또 온라인 시민 패널 분들과 함께 앞으로 약 90분 동안 이 시간 채워갈 텐데요. 전문 패널로 참석해주신 분들의 인사 그리고 소개, 약간 소감 이런 걸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명수 과학부시장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전시 과학부시장입니다. 오늘 이 세계 과학문화 포럼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이틀간 개최를 하는데 그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를 또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전시에는 여러 업무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일자리 경제국과 과학산업국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시의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산업 이것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연구단지에 근무했던 과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이 과학기술의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학부시장 제도를 지난해 처음 만들었고요. 제가 그 초대 부시장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지금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단지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단지와의 협업의 네트워크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과학부시장님이셨습니다. 정말 직함에 맞는 과학부시장 일을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김미소 교수님 본인 소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김미소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는 신소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신소재 연구를 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신소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그 모든 기술에 필요한 신소재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여서 저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한번 쭉 요즘에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한지를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목소리나 이런 움직임들을 좀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연구랑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자연계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내는 일명 투명망토 기술이라고 부르는 메타물질이라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어떤 스마트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올해부터는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원래 이 대덕 연구단지의 가족이었었고요, 9년 동안. 지금은 대학으로 옮겨서 제가 하는 연구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풍성한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곽지혜 원장님이요.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원장이 됐는데 저는 원장이 아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곽지혜입니다. 원장님이 들으시면 큰일 날. 저 잘못 나왔네요. 저희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77년에 설립돼서 지금 올해 44주년을 맞았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미션은 일단 첫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 그리고 수소 경제 사회 선도를 위한 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 기술 개발, 그리고 고효율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또 맑은 공기를 위한 기존의 그런 탄소계 에너지의 청정 활용 기술 개발, 이렇게 4가지의 중심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드렸던 재생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재생에너지 연구소장 곽지혜입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분야가 앞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야 하는 기술이고, 또 지금은 사회 전반에 중요한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 분야 외에도 융합해야 할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계 과학문화 포럼이라는 그 관련된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지혜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코리아 김진한 대표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코리아 김진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약 15년 동안 창업의 세계에서 발 담그면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 저희 회사 다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중이고,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한 전문가분들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민들을 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6회 세계과학문화포럼은 어제 오늘 10월 25일, 26일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요. 기후변화, 과학과 문화의 융합, 4차 산업혁명 등 또 글로벌 강연, 테드 강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리학자, 문화재 디지털 보건과 뇌공학자, 건축가, 예술감독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4분은 이번 세계과학문화포럼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좀 소감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저는 사실 이 과학문화 포럼을 올해가 지금 6회째 되었지만 지난 5회까지도 이 과학문화 포럼의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고 만들어 왔던 사람으로서 지난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래도 충실하게 좀 하느라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또 모셨고, 또 과학과 예술, 과학과 문화 이런 것들을 섞어서 혼합해서 일반 시민들이 진짜 과학을 문화로서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과학문화 포럼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아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소감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는 이제 어제랑 오늘 오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좋아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연사자로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TV 보면서
제 좋아하는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들었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그 뉴 미디어 아트 그 하시는 분하고 그 아티스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서미나 박사님 그 영화를 그 명화들을 이제 화학과 물리 뭐 이런 빛이랑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거 듣다가 하마터면 오늘 이 자리까지 현장에 오는 걸 깜빡하고 출발을 못할 뻔했던 굉장히 풍성한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쏙쏙. 네, 감사합니다. 네, 곽지혜 소장님. 네, 뭐 저기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도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잘 구성이 돼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어제 유현준 교수님의 그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도시라는 그런 주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의 그런 문화랑 관련돼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도시가 기존의 획일화된 도시가 아니라 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인데 에너지조차도 도시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도시의 미래 에너지 기술을 접목해서 문화랑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들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진환 대표님께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어제 오늘 중에서 오늘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일단 보면서 저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성이 알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학자가 들어가면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쉽게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과학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에 대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문화가 많이 퍼져서 과학이 시민들에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한 번쯤은 시도도 해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들어봤고요. 저 역시 그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본투비 문과거든요.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널리 알려져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별로 자유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진화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과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대전은 30여 개의 출연연이 있는 과학도시인 만큼 변화를 또 주도하고 있는 곳이죠. 저희 요 앞에 네 분의 패널들 보시면요. 이렇게 키워드 판을 들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김명수 과학부시장님 키워드 판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부시장님의 키워드는 과학도시 대전을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모습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대전시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초대 과학부시장으로서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과학도시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도시의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것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도시의 그랜드 디자인 해갖고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 과학을 즐기는 도시, 과학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과학으로 세계화된 도시라는 이 네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제 역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경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도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잘 사는 도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의 성과가 산업으로 연계돼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술 사업화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우리 대전 하면은
저는 별로 듣고 싶진 않지만 뭐 노잼 도시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자주 들으시죠? 예, 그래서 왜 대전은 재미없는 도시인가? 그래서 우리가 꿀잼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과학을 시민들이 즐기게 만들자. 오늘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이어서 이 과학문화 포럼도 시민들이 정말 과학을 즐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까지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여기 DCC 일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 어린이들하고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돼서 우리 이제 시민들도 대전이 재미있는 도시로,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변해가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 생활이 과학기술 때문에 편리해졌잖아요. 또한 편리하면 또 안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편안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인 세계화된 도시는 대전이 93년도에 엑스포로서 큰 국제 행사를 해서 많이 확장이 되고 알려지는 기회가 됐었는데, 내년에 UCLG라고 하는 세계 지방도시 연합이라는 큰 행사가 대전에서 10월 달에 개최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국내외로 한 5천여 명의 그 방문객들이 있을 예정으로 아마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국제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대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고, 또한 이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그야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과학 도시로서 거듭나고자 그런 4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과학도시 대전. 과학으로 잘 산다. 이게 굉장히 와닿는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과학으로 잘 살고 또 과학을 통해 즐겁고 재밌어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대전형 뉴딜 정책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뉴딜이라는 말을 넣을 정도라면 뭔가 좀 큰 시도나 변화가 있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예, 뭐 대전형 뉴딜은 사실은 시작은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경제를 일으켜보자,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일으키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전이 거기에 부응해서 대전형 뉴딜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뭐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한 도시를, 디지털한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 요새 뭐 그린 하면 벌써 환경, 친환경 이렇게 탄소 중립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린 뉴딜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확철하고, 그리고 균형 발전, 우리가 충청권 메가시티도 얘기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4가지의 사업이 우리 대전형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대전형 뉴딜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까 듣기로 또 김미수 교수님께서도 9년 동안 대전에 계셨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 과학도시 대전의 키워드로 놓고 좀 해주실 말씀 좀 있을까요? 짤막하게라도. 이건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안 네, 된 그렇습니다. 갑자기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제가 원래 제 파트 때 말씀을 네. 드리려고 했었으나 저는 우선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대전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연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9년간 그때 네. 김명수 원장님을 아, 뵀었었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네. 부시장님. 네. 그래서 김명수 원장님과 그때 알게 되었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출연연을 9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출연연이 너무 좋은 곳이라 사실 떠나고 싶진 않았지만 또 이 호기심이 발동하여 다른 직장에서도 있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로 가보니까 제가 올해 2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네.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의 삶인데 도시가 달라지니까 대전이 얼마나 과학도시인지를 이렇게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눈 뜨면 주변의 모든 분들이 과학자시고 공학자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주말에 어디 카페 가서
어이 김 박사 이러면 다 돌아본다고. 근데 그렇게 농담을 할 만큼 이렇게 모든 것이 과학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아마 지금 여기서 계실 동안에는 못 느끼실 텐데, 저는 지금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막 과학 페스티벌이 늘 함께하고 이렇진 않은데, 그렇죠.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풍성한 게 매 주말마다 뭐 주중에도 항상 행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누릴 게 많았었구나를 떠나고 나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름에 과학 맞는 도시 정말 맞습니다.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전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년 전에 이렇게 올 때는 대전이 과학 엑스포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과학 도시인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요 5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더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지금은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전하면 과학도시로 인지가 이미 충분히 과학인들이 아니어도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발전과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덕특구가 1973년에 조성이 돼서 2023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노력과 더불어 무언가 재창조나 변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장님. 예, 사실 뭐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여기 대전에 연구단지가 1973년도에 조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전에는 이 대전 하면은 그래도 문화도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대전이 이제 과학이라는 그 키워드와 같이 연계가 된 걸로 아는데요. 그게 벌써 7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3년도가 되면은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뭔가 한 번은 또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2023년을 대비하여 대덕특구 재창조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덕특구가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혁신 클러스터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재창조 사업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뭐 공간의 재창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혁신 생태계, 뭔가 진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대한민국을 새로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재창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추진 체계를 또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덕특구 재창조 위원회가 있고 거기 그 실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뭐 인재 분야, 창업 분야, 공간 분야, 인프라 분야 이렇게 네 가지의 분야의 워킹 그룹을 또 가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은 사실은 대덕특구가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 왔는데, 향후 50년은 지역 주도로 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지역 주도 혁신 클러스터를 만든다 하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부시장님, 저같이 그냥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러면 어떤 게 바뀌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새로운 뭐 건물이 생긴다거나 없던 시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없던 시스템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뭐 예시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알려주실 수 이제 있을까요? 건물, 뭐 공간적인 거 얘기한 게 이게 이제 하드웨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바로 옆에 그 아트앤사이언스 네. 신세계에서 새로운 그 건물을 지었잖아요. 네, 거기만 해도 맞습니다. 요 지금 입구가 매 변화를 했고, 네. 그 건너편에 우리 중앙과학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앙과학관에 복합과학체험랜드라는 건물로서도 보면은 과학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상징적인 건물, 그리고 실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룡동 안쪽으로 우리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 거리를 가면은 뭔가 과학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그러한 변화들을 이제 곧
느낄 네. 수 있게 그런 변화를 지금 주고 무슨 있습니다. 가로수길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렇죠. 과학 예. 문화의 거리. 그런 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저같이 문외한인 일반 예, 시민들도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네. 진짜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로서 뭔가 기업이 더 많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의 병행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병행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것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의 화학공학자셨잖아요. 지금은 또 과학정책 책임자, 다른 것들도 많이 책임하고 계시고 정책 책임자로 계신데, 그러니까 어쩌면 과학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과학자로 느끼는 갈증, 그리고 책임자가 된 다음에 느끼는 어려움, 뭐 어떤 차이 변화가 있을까요? 역할의 변화에서 오는. 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학자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전문가는 한 가지 일에 매진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시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시는 행정을 하는 일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의 일도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융복합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분야가 서로 연관되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전문가적인 일이 과학자 일이라 하면은 다양한 융복합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시정 업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러니까 업무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되는데요. 제가 다행히도 이 과학자의 생활을 해왔었지만 후반기에는 기관을 운영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시정의 업무에 잘 적응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우리 부서에 아까 두 국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들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총괄 지휘자로서 그분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만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무난히 일을 수행을 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뒤에 계신 이 온라인 시민 패널 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12분이 계시죠. 질문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 방금 나왔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몇 분 보이시는데, 권정옥님, 네,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남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고요. 여기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김명수 과학부사장님의 과학으로 잘 살 수 있는 대전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그 말씀에 너무 참 기대가 되고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은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대전의 청년 인구도 점점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학생들의 대전 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전의 이 좋은 과학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청년들을 대전에 둘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정말 정확한 분께 질문이 갔네요. 네. 예, 어쨌든 이 대전시의 과학 정책, 특히 청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우선 첫째는 일자리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창업이라든지 기업 지원 사업,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청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이 기술 기반의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기술 기반의 연구소라든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 청년 인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특화 산업에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창업이나 이런 걸 관련해 갖고선 사실 뭐 대전을 우리가 지금 기술 기반의 벤처 창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업 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창업 공간을 준비를 해서 그 창업을 원하는 그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창업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해외로 진출한다 그러면 그런 글로벌 진출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청년들이 그 일자리나 이런 거에 또는 창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무엇보다 또 관심 있는 주택 관련해 가지고 청년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 지금 3,000호 공공주택 2,000호, 민간주택 1,000호에서 3,000호를 그 지원하는, 건설해서 지원하는, 금년에 이미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8,000호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택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권정님. 네, 끄덕끄덕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볼까 싶은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 박종희님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과학과 문화,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배경이 네, 어디 계신가 봐요. 대전대학교의 박종희 교수입니다. 과학과 문화가 함께하는 곳이라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랜드 디자인으로 과학 대전에 대해서 함께 융복합으로 함께 연구하고 정책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과 그리고 재활용으로 쓰이는 과학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 괜찮을까요? 혹시? 예,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많은 질문이 저한테 쏟아지네요. 이게 과학부 시장으로서의 무거운 중책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사실 그 질문해 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아까 우리 대전형 뉴딜 중에 그린 뉴딜 얘기됐는데 친환경, 그러니까 뭐 사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활용이라는 것은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관련돼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전에서 이런 자원 재활용 관련된 기업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환경 보호를 위한 이 폐자원을 활용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도 발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뭐 지역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든지 기술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자원 재활용 관련돼서도 저희가 좀 더 시책도 발굴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의 분야가 정말 넓고 막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다면 키워드를 좀 넘어가 볼게요. 김미소 교수님께서 연구자로서의 삶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까지 이렇게 시 차원의 엄청 거대한 스케일에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연구자로서의 삶이 거창해 보이지만 저의 그 일상과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본투비 문과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진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고등학교를 문과학교라고 잘 알려진 외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다들 아실 텐데 엄마가 음악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태교를 음악으로 해주시고 어릴 네.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잘하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진로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렇게 진짜 잘했으면 이렇게 뭔가 고민이 안 됐을 텐데 제가 또 아버지는 공학자세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과 성향이 강한 아이였어요. 소설책 좋아하고 뭐 외국어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들으면 뭐 다 잘한다는 얘기니 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처럼 너무 고민거리였던 거죠.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예체능이면 예체능 이래야 되는데 문과 같기도 한데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는 예체능은 아니구나 하면서 문과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약간 이과에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뭐 이과를 가려면 이래야 되고 막 자다가도 수학식이 맞아요. 생각나야 되고 한데 자다가 수식이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외고로 가서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 놓을 수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 뭔가 이과 일을 계속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공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원장님은 좀 더 기초과학이시지만 저는 조금 더 공학에 가까운 과학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지금 신소재공학부라고 하지만 대학마다 또 재료공학과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소재공학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재료공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재료공학을 선택을 했던 것도 재료공학이 공학 계열에선 유일하게 저희 영어로는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 해서 사이언스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잘 읽어줘서 재료공학을 하게 되고요. 또 박사를 가서는 재료공학 하다 말고 또 중간에 기계공학과 가가지고 좀 이렇게 기웃기웃도 하고 그러면서도 음악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다들 그럼 교수가 되겠구나. 저는 그럴 생각이 그때 전혀 없었고 좀 더 큰 조직에 굉장히 큰 국가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약간 막았던 게 확신을 막았던 것들이 좀 기존에 있던 어떤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해야만 해. 이 길로 가면 이렇게만 가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진로를 바꾸면 아깝지 않니?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3년 하다가 뭐 뒤집어 엎어서 다른 주제를 해도 지나고 보면 너무 먼지 같은 시간이라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게 그 당시엔 저도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나는 해드리고 싶었고 또 연구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면 다들 막 실험 가운 입고 뭐 실험실에서 막 저희 맞습니다. 그런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저희 연구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연구소에 있든 학교에 있든 기업에 계시든 저희가 사실 뭐 실험실에서 비커 들고 막 실험복 입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그림도 엄청 그려요. 그래서 미술도 잘해둘 걸 막 후회도 되고 영어로 발표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출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어울릴 수도 있을 만큼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사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로 살면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다양하고 재밌고 이런 이제 대중 강연 행사에서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건 저희 연구소 다닐 때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6살, 7살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손을 많이 흔들어요. 네. 그래서 저분 박사님이래 그랬더니 어떤 애기가 박사는 남자야 이랬어 아저씨라고. 그때 제가 결심을 하기를 행사란 행사는 다 다닐 테다. 여성과학자도 널리 있다는 알리리라. 거를 네. 그러니까 저희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연구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본투비 이과야 되고 뭐 하나만 막 되게 파면서 되게 뭐라 그러죠? 오타쿠 같이 거기서 그렇게만 오는 사는 게 것만은 아니라 아니다. 생각보다 엄청 직업으로서도 네. 정말 힘든데 되게 다이나믹하고 보람차고 재밌다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그래서 키워드를 연구자로서의 삶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근데 시민 패널 분들 중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지금 삶을 얘기해 주셨는데 연구자로서의 삶이 꼭 과학만 이렇게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뭐 학부모님이나 네네, 손 들어주신 분 계신데 박봉남님 소리가 들어오나요? 잠시만요. 소리가 안 네,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들어옵니다. 네, 음소거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그 다양한 그 연구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나 일반인 시민으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렇게 좀 학생들이나 그 일반 시민들이 과학을 좀 친근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 좀 어떤 학습 방안이 필요할지, 그리고 혹시 연구자로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그런 학습 방안을 적용해 본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학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학습 방향인데 저는 아이들이 영화도 많이 보고 소설책도 많이 읽고 만화책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재밌게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해놓고 나면 뭔가 과학은 책으로만 공부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공학하면서 가장 저한테 난이도가 높은 일은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깨고 나가는 건데 상상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저도 상당히 상상력은 뛰어난 건 아니고 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팍 치고 나가기가 어려운데 그 소스는 결국 예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에서 쌓여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과학자로 키워야겠다 마음 먹으셨어도 음악도 시키시고 미술도 시키시고 외국어도 열심히 시키셔야 아이들이 그 모든 그러니까 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런 훈련 방법들이 각 분야마다 좀 다른데 그 훈련 방법들이 결국에 연구에 다 쓰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전 상상력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서로 약간 책임 전가를 하면서 빨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좋은 영화 좀 SF 영화 좀 많이 만들어봐. 그래야 우리가 기술 똑같이 따라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기술 좀 빨리 발전해봐. 영화 좀 더 멋있게 만들어보게 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닌 게 저희 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런 거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투명망도 투명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반지 끼면 없어지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메타 물질이에요. 아직 기술이 못 따라가요. 그다음에 아이언맨에 나오는 기술 아직 지금 제가 하는 스마트 소재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저희는 계속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허무맹랑하게 제가 그래서 조금 안 좋아하는 얘기들이 영화에서 나온 걸 과학적으로 막 따진다면 저게 말이 안 돼라고 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볼 때마다 괜찮아.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걸 경험하고 즐기시게 두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슬쩍 드셨거든요. 네. 잠깐 좀 부연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김민석 교수가 좀 뭐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표준연구원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 무슨 행사를 하면은 우리 김민석 교수가 당시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나요? 네, 예,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랬어요. 우리 사실은 이렇게 뭐 연구자, 과학자 하면은 그 전문 지식이 우선이지만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을, 소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혹시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그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에 그것을 좀 알고 있으면은 훨씬 본인들의 미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저도 연구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연구자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구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이 인정해주면은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남이 인정을 못 해주더라도 내가 만족을 하면 또 거기에 또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아마 직업 중에 이런 직업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의 삶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야이다 해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첨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곁에서 보니까요 직업 만족도가 두 분 다 굉장히 높으십니다. 아주 좋은 직업인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김태호님, 네 김태호님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린 시절엔 과학자를 꿈꾸면서 교육받다가 이제는 가장이 돼서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그 초중고 시절에 예측했던 미래에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과학기술, 저 때는 그래핀 소재라든지 공학 기술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중화된 기술이 그때 예측했던 것과 많이 달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날 줄도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가장 많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과 공학은 어떤 건지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대답한 다음에 제가 기술 개발을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갑자기 오긴 했지만 어떤 것들이 지금 그럼 기술적으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지금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오래 해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앉아 있으면 옆을 돌아봐도 딴짓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만히 앉아있어 허리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회의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저희 인간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언택트지만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를 우선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신소재를 하다 보니까 생체 친화적인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바이오디그레이더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희가 써도 잘 썩어서 없어진다든지, 그 생각을 한 게 너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택배도 그렇고 뭐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근데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모든 쓰레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재활용할 것인가랑 제가 하는 연구가 연결이 좀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이고, 이런 걸 해결하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장기적이지만 빠른 속도로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그 김동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컨택트를 다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언택트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스마트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진단 키트를 할 수 있고, 뭐 스스로도 웨어러블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좀 예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세 가지 기술이 되게 크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핀이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모든 요소 기술로도 계속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좀 하면서 요즘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또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질의응답 통해서 좋은 내용이 자꾸 오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들어주시네요. 네. 김태현님,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문정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1학년 질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 비중이 높아져서 연구에 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연구자로서의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14살 친구가 와, 대단하네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예전에 기초과학이, 제가 대학생 대학원생일 때쯤에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맞아 부족해 이랬었는데, 제가 연구자로 이제 직장을 가지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일한 지가 한 10년 조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10년 사이만 해도 기초과학에 대한 사실 정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사실 연구비라는 거는, 연구 인프라나 연구비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늘 부족해요. 더 달라고 하고 서로 다 필요하다는데, 모든 분야 과학기술 아니라도 어디라도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비나 연구 인프라도 물론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기초과학이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정말 세계적인
레벨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뭐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BTS를 예를 들자면 네, BTS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미 치고 올라온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과학계에 안 계신 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약간 팔로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선도하고 있는 일들도 상당히 많아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그렇게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일도 많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조금 기초과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좀 더 선진국에서 뭐 30년씩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연구비를 주고 마지막까지 뭐 기다려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평가를 되게 철저히 해요. 저도 잠깐 미국에 있는 내셔널랩에 있어봤지만 평가가 엄청 철저한데 약간 방식이 다르죠. 한국에서는 좀 정량 평가라 그래서 숫자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제가 얼마를 받았으면 1년 후에 논문 몇 편, 특허 몇 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는 정확히 내가 뭘 하기로 한 걸 얼만큼 했고 이걸 정성적으로 좀 이렇게 질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 게 아닌가.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성과 수를 늘려야 되니까 조금 기초과를 깊이 있게 하다 보기는 그 시간에 대비 좀 빨리 움직여서 뭐라도 보이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네, 여건이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부심과. 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과학 대중화라고 할까요? 과학에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쉬웠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 이후로 이 과학이 일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야기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뭐 AI 등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양극화라고 할까요? 좀 어르신 세대들은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QR 체크인하는 거 좀 불편해하시고 키오스크 어려워하시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좀 장치나 대안이 있진 않을지 저쪽에 계신 이제 소장님과 대표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소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어제 패널 토론에서도 도시가 우리가 만든다라는 그런 컨셉에서 사회와 대중 친화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대전에서도 이 과학이 문화로 일으켜져서 대전이 과학도시가 되는데 치중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기술들이 일상에 퍼져서 더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같은데 여전히 저도 이제 약간 이런 패널 토론도 자꾸 나오게 되고 이러는 게 현업이 바쁜데 이제 뭐가 더 현업인지 모르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기술이 없어서보다는 수용성이 없어서 적용이 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대전시가 과학도시를 고민할 때 좀 리빙랩이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시민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들을 아까 이제 부시장님께서 그 시정 안에서도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고민하시니까 그 안에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 듣고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좀 더 수용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내면 좀 취약계층들도 같이 간극을 줄여나가면서 과학을 접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김 대표님이 아까 명함 보여주시는데 우리 좀 감동받았잖아요. 왜 명함이 특이한 디자인인데 핸드폰 번호가 제일 크게 예쁜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특이하네요. 왜 이렇게 휴대폰 번호 글씨가 커요? 하니까 만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서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되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어떤 게 시민과 대중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분야인가를 과학기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싶은 그런 대답이네요. 네. 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과학 기술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과학이 양극화가 없어지고 그 간극을 좀 줄여 나가려면 과학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신 QR코드 자체도 개발된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요즘은 정말 다들 활용할 수 있으시잖아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자주 사용해야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거에 대한 개발도 더욱더 많이 되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 대전 맹학교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안전 교통 운전 교육을 받는데 그걸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서 손으로 느끼고 예를 들어 도로를 한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센서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접할 수 없는 기회였는데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센서예요? 초음파 센서는 어떻게 작동돼요? 이렇게 관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에 지나지 않고 그런 결과물들을 창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공통 지금 주제가 과학 대중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 과학 대중화하면은 받는 느낌이 이런 겁니다. 이제 잘 모르는 분들에게 과학을 좀 알려주는 것이 과학 대중화다. 그렇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과학하면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 가면은 수학, 과학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아했던 분들은 그런 인식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핸드폰 안 가진 분 뭐 거의 없잖아요. 그거 사실은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퍼스널 컴퓨터를 손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의 내용을 모든 분들이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잘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운 거는 전문가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거를 그냥 잘 이용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그것이 우리 과학의 일상화. 저는 이런 말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전을 우리 과학 도시로 만들자 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좋아하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는 과학 도시 하면 너무 딱딱하고 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포럼이나 마찬가지로 대전은 과학 문화 도시가 돼야 된다. 과학을 문화로서, 문화라는 게 뭐예요? 일상이 우리의 일상으로 삶을 즐기는 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과학 문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을 즐기십시오 하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학문으로 이해하기보다 일상과 좀 문화로 평소에도 좀 느끼시기를 바라는 이런 첨언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과학이 이야기할 게 정말 많네요. 지금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곽지혜 소장님 앞에 있는 키워드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요. 네, 미래 먹거리 탄소 중립 꼽아주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또 특이하게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뒤에. 왜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넘어가지 않아요. 탄소 중립이 뭔지 아까 퀴즈 시간에 사실 사회자님이 퀴즈로 네. 한번 내셨었어요.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나온 배경이 사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슈만은 아닌 것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기후변화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않아서 저렇게 지금도 제가 가끔 어떤 분들 만나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어제 오늘 올라가는 걸 비교하면 안 되고 저렇게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쭉날쭉할 수는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사실은 여름철에도 엄청 기후변화 느끼실 거거든요. 기후가 몇 도가 올라가면은 더운 날이 진짜 폭염이 며칠이나 이어지는지 그런 분석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에너지 소비를 하면 2040년에는 온도 상승이 1.5도 돌파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2100년까지 지금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전에 비해서 1.5도로
억제를 해야만 사람이 살만한, 그래도 지금 정도 더 이상 못 살겠는, 그게 아닌 그런 온도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과학적 분석을 거쳐서 탄소 중립 이슈가 나왔고, 이대로 가면 2030년 CO2 배출이 2010년 대비 45% 이상 이제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사실 선진국들은 IPCC에서 1988년, 94년, 97년 기후변화 논의만 30년 했지만, 그때는 개도국도 안 들어갔다거나 뭐 선진국 중에 빠진 나라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구속력이 없었어요. 그러던 걸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진짜 모든 나라가 들어와서 동참하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합의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기자 1.5도씨라는 분석을 거쳐서 2100년까지 1.5도를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0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탄소 중립은 결국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도 사실 남을 거거든요. 거기에 온실가스 남는 거는 흡수를 해주고 또 제거도 해주고, 그래서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 이게 탄소 중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해하던 것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내보내는 걸 제로로 만들 수는 절대 없으니까, 그렇죠? 내보내는 양과 다시 흡수하는 양을 0으로 만드는 것,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민 패널분들과 질문 주고받는 과정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바로 질문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미래 먹거리 탄소 중립에 관해서 손을 바로바로 들어주시는데, 네, 첫 번째로는 강태고님이신가요? 네, 강태고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강태호라고 합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지구온난화, 저희 기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산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용이나 효율 차원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 시장과 아직 비교되기에는 열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 합일점을 찾아서 모두 고통 없는 그러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원자력 시장과 기존 화석연료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상생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사실은 다시 한번 저의 발표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이제 조금 설명을 뒷받침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 주신 분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 총 배출량 CO2가 전환이나 산업에서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산업체들이 지금 CO2 감축량을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냐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19년 탄소 중립 선언한 이후에 영국,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전부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 수 없이 한국도 아까 BTS 얘기했지만 K방역이다 뭐다 해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2015년에 세웠던 20몇 %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2015년 파리 협정은 NDC를 무조건 높이는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재생에너지 얘기 잠깐 하셨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50년 넷 제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망인데요. 현재 화석연료를 84% 쓰고 있던 걸 20%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 80%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이 CO2가 배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2020년 정도 보시면 보라색, 빨간색, 밤색 이 밑에 쪽에 있는 게 화석연료들인데, 그 위쪽에 노란색이 이제 원자력이고 그 위 나머지는 전부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면 2020년 중심에서 2050년까지 30년 안에 무엇이 얼마나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화석연료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패널분들께서 질문 주신 말씀대로 상생하면서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같이 협업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에너지를 줄이고 어떤 에너지를 갑자기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원자력도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최소한을 쓰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차도 이렇게 어느 해부터 안 팔겠다라고 다른 나라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석탄 발전 퇴출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완전히 퇴출 계획 아직은 세우고 있지 않는데 2050년 넷 제로를 하려면 세워야겠죠. 그래서 상생하는 방향은 사실은 에너지는 되게 복잡하고 재생에너지 7.2%밖에 안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질문으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주제가 미래 먹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용 얘기하고 야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 그리드가 뭐 부하가 많이 들어, 그 저장하는데 많이 든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 기술 자체에 들어갈 신기술에 들어갈 비용만 얘기할 때 선진국들은 탄소세를 매기겠다, CO2가 많이 배출되는 것에는, 혹은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것만 쓰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40을 하네 30을 하네 뭐 그게 되겠니 안 되겠니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과학기술 강국이잖아요. 고급 기술과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해야 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에너지 믹스를 현명하게 이뤄나가면서 CO2를 감축할까를 같이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때지 그걸 갑론을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신 말씀 중에 뭐 모든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뭐 석유회사나 영국 석유회사나 국제에너지구나 뭐 대동소이하게 전기화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로 25%쯤 쓰고 연료 75%를 쓰고 있거든요. 최대한 전기화를 해서 그 전기를 CO2가 배출 안 되게 해주고 나머지 전기로 바꾸지 못하는 부분도 CO2가 안 나오는 에너지들로 채워주는 게 기본 방향이고, 전기화를 50% 정도 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80% 정도 들어가는 게 현재 세계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아까 이제 상생을 얘기하셨는데, 무탄소 전기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탄소가 나오지 않는 것, 그걸 우선 해야 되고요, 최대한. 그러면서도 연료, 전기를 바꿀 수 없는 연료는 또 탄소 중립 연료를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CO2가 있어요. 왜냐면 산업공정, 우리 철강, 시멘트 뭐 되게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원료로 들어가는 것들도 최대한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효율도 향상시켜주면서 에너지 시스템을 전개하고 통합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통합해서 기존 연료랑 같이 상생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과 함께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몇 분 계신데요. 저희 구정남님. 안녕하세요. 저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를 둔 주부 구정남입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일본과 유럽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원전이 필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앞에 질문하고도 사실은 연결되는데, 당연히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우리나라도 원자력 빼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좀 다른 나라 얘기할 때 이제 현황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생전력이 화력 발전을 추월했고, 유럽의 나라들을 보시면은 재생전력이 이제 45% 막 40 몇 프로 넘었잖아요. 원전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던 프랑스조차도 25%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 재생전력 7%거든요. 원자력을 빼고 간다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잘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좋은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생전력 남들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우리 재생 잠재량 OECD 국가 평균 이상은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지도 않고 잠재량이 없지도 않은데 왜 이거밖에 못할까?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늘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가 못해서 이거밖에 못하지? 심지어 우리가 맨날 의심하던 중국이나 일본도 재생전력 20% 30% 가깝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셨던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일본하고 영국들이 원자력을 빼고는 안 간다. 당연히 저희도 원자력 빼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시나리오에서 A안, B안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시민단체의 그런 아우성 때문에 석탄 완전히 뺀 안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 안에서도 최대한 CO2 빼지 않도록 하면서 남겨놓은 상태인데, 지금 일본 보시면 2020년에 원자력이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원자력 빼고 어떻게 가 해서 2050년에는 10%는 해야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15% 되지만 좀 줄여서 9.6%. 한국은 현재 원자력 전원이 29%쯤 됩니다. 한 좀 줄여서 6, 7% 가자 하지만 이거는 사실 그 시나리오대로 마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계획은 5년마다 새로 갱신하면서 우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보면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절대 못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생전력을 늘리는
능력과 과학기술이 들어가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탈원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손을 딱 들으셨는데 황일식님. 네, 연결해 말씀 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이 카페 분들이 다 뭐 궁금해했던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술력에 그게 대체하는 기술력에서 우리가 아주 특화된 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어느 분야가 우리가 특히 강조 그게 있는가 하고 그럼 우리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추진을 하는데 뭐라면 우리가 탄소 중립의 거기에서 우리의 기술력이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지도를 그려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누군가가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뭔가요? 단점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단점은 모두가 어린이도 알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오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자원이 많고 어느 자원이 부족한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 연중 이런 자원 지도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려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를 보는데 요즘에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쓰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도시에서도 자원지도에 입각해서 잠재량을 계산해서 태양광도 쓰고 자연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자원지도를 그리는데 이 기술들이 사실은 앞서 말했던 디지털이나 AI 이런 메타버스 이런 거 다 연결돼요. 디지털 트윈이나. 그래서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과 그린 뉴딜 기술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되냐고 하셨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 근데 우리 기술력이 과연 있나? 라는 의심하시거든요. 기술력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광만 하더라도 태양전지 중국만 배불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 우리 신발도 메이드 인 차이나고 중국만 배불리는 많은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냥 싸지면 중국이 배불러요. 근데 우리가 고부가 가치 기술을 만들면 우리나라 배부를 수 있겠죠. 어느 유럽 잘하는 나라도 태양광이 중국 배부린다고 해서 안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그걸 강조하냐면 어쨌건 탄소 중립에서는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뒤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과학 기술로 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용 태양전지 효율이 한 22에서 26%인데 하나큐셀이 사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큐셀 같은 곳이 미국 점유율 최근 3년 연속 1등이고 상업용 주거용 전부 LG가 2등, 5등 해요. 그리고 아까 BTS 얘기하셨지만 태양전지계에도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갱신하는데 상업용에서는 LG 같은 데가 1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원천 기술적으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원천 기술 면에서도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쓰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효율 갱신하고 사실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 잠재력도 부족하지 않고 기술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조선이나 선박 기술이 다 받쳐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태양전지랑 연결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적인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끝에 마지막 문장이 아주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90분을 예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면 할 얘기 굉장히 많네요. 아직 주제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진한 대표님 키워드 한 번만 들어주시죠. 네, 대전에서의 청년 창업을 꼽아주셨는데요. 창업을 시작은 누구나 해도 사실 유지하고 성공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2012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창업은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엄마 용돈을 불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제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네라는 거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좀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시에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대전시가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을 몽땅 다 받았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제가 6번째 창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5번 그리고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또 창업도 하고 오고
여섯 번째 창업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그 창업은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소장님과 교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창업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정말 연구에서 고귀하게 나온 소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한테 알리고, 또 그걸 가지고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네, 6번의 창업을 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연이나 컨설팅도 다니실 정도면 꽤 성공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예, 성공 중이고요. 네. 네, 이제는 그동안은 막 실패를 향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돈 주고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실패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성공을 하는 방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여섯 번째 창업에서 가장 많이 제가 깨달았던 거는, 창업은 아이템도 기술도 자금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되는 게 과학이고, 연구되어야 되는 게 과학이고, 창업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창업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쌓고 많이 듣고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해야지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민 패널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이화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30대 청년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좋은 일자리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첫째 아이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청년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대표님께서는 또 이 정부 지원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20, 30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딱 그 나라에서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에서부터 39세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아예 창업을 하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그리고 대전시 같은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아직 창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소마다에서도 그 연구소에 사장되어 있는 그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업넷이나 또는 창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공고문들이 뜨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이 아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대전 창업 500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걸로 한방 애견 간식을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네, 그래서 대전대 교수님과 함께 한방 애견 뭐 논이도 넣고 다양한 한방 재료를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제 나이 24살에 그래도 연애 혼자서 한 8천만 원 벌었으니까,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되었을까요? 지금 정책, 지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혹시 부시장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뭐 조금 우리 청년들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걸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김진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창업넷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뭐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뭐 젊은 분들 그런 포털
서치 이런 걸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은,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선배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김진환 대표도 6번째 창업을 했다 하는데, 사실 저희만 해도 창업을 생각하지 못하던 세대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던 시대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우리 김진환 대표도 6번째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패도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화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뭐 그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사업화하고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 최근 들어 굉장히 그런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공간도 제공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정책적인 그런 그 제도적 지원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정보가 힘이고 또 정보가 돈이잖아요. 좀 주도적으로 또 찾아보시고 활용하시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지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분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주승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아무래도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 전공과 다른 이렇게 일들을 해오면서 이게 그 이상의 기술이 있어야 창업을 실질적인 법인의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한계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 기술 창업이어야 꼭 성공을 하는지, 정말로 이렇게 창업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싶으면 어떤 부분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공의 기준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성공의 기준이 돈을 버는 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성공의 목적이신 건지, 아니 돈을 벌어서, 또는 사업의 목적이 사회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가치를 이루려는 게 내 사업 목적인지, 목적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술이 있어야 창업을 한다는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네, 기술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기술이 있으면 확실히 뭐 정부 지원을 받을 때에도, 과제를 할 때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기술 없이 창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결국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는 사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나랑 같이 어려울 때나 또는 힘들 때 같이 극복해주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술은 거기서 또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술을 우리가 정부 지원을 통해서 구매해 와서 그 기술을 접목시킨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야 창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창업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하세요. 제가 올해만 해도 전국에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초기 창업자분들을 어제까지 셌을 때 제가 한 4,100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기술이 없어 창업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기술이 없어도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들이 굉장히 명확하네요. 없으면 없다, 아니면 아니다, 괜찮다, 된다, 한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답변들이라서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박시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박시윤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저만의 사업을 이뤄서 창업을 해보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로 창업을
해보신 분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전까지는 박람회 같은 곳에서 창업을 해서 제 사업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만약에 비대면 위주로 가게 되었을 때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저도 영광입니다. 네, 고등학생 친구가 벌써부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기 대략 한 40분 정도, 한 30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미 본인께서 창업에 관심이 있고 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홍보를 하셨어요. 박람회에서는 만나는 대면하는 1대1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비대면으로는 더 많은 바이럴이 가능하거든요. 구전되고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은 SNS 활동도 굉장히 잦으니 저는 항상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친구들이 맛있는 커피, 맛있는 카페 가서 사진 올릴 때 너는 한 번쯤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을 계속 SNS에 올려봐. 그걸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른들은 그 사람의 꿈을, 그 친구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더 많이 SNS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 박람회 참가하면 참가했다, 난 뭘 했다, 누굴 만났다, 난 어떤 창업에 관심이 있다, 내 꿈은 뭐다 라고 꾸준하게 홍보하고 소문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거의 90분이 다 지나갔거든요. 제6회 세계과학문화 포럼 과학으로 함께하는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무리로 좀 소감을 여쭤보면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과학이 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또 좀 부탁하는 말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 오늘의 소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좀 김미수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좀 자주 지목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사실 이 행사를 오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패널 이렇게 행사 와서 저의 의견을 얘기해도 현장에 계신 분들만 듣고 잊어버리시는데 요즘은 박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제가 이런 기술에 관심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나중에 그때 기록이 있던데 하실까봐 무척 걱정이 되고 그래서 더더욱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다른 뭐 저희 학생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살려면 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들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곽지혜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다양한 분야지만 그래도 소통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다른 패널분들 중에 이제 자원 재활용 같은 거 물어보신 분도 있고 또 탄소 중립 이슈를 제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과학기술이 없겠냐 자원 잠자량이 없겠냐 그거 다 평균 이상은 있다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책이 위반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수용성이거든요. 주민들이 과연 이것들을 원하고 좋아하는가. 그래서 제가 시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학기술들이야 여전히 우리의 책무이고 지금 갖고 있는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만들었을 때 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이고 탄소 중립도 빨리 오고 기술이 더 전파돼서 많은 사회가 편리하게 되겠지만 늘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어떤 기술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김민수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력을 열어두고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환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게 온라인이라서 박제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창업하는 사람으로서 더 오래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네, 더 오래 살아남아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는 패널로 참석했지만 처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계신 패널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오늘 저도 탄소 중립과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새로 또 안 사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좀 더 많이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많이 관심 가지고 앞으로 보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한 부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부시장님 어느덧 토론도 제6회 세계과학문화 포럼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폐회사 겸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틀간의 세계 과학 문화 포럼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같이 준비하는 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패널 토론식으로 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오늘 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도 산업체, 연구소, 대학 그리고 저는 현재는 어쨌든 지자체, 관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산학연관 거기다 우리 또 사회자께서 인문 출신이라는데 민으로서 산학연관민이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제가 받았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과학문화 포럼이 지향하는 바였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사실 더 좋은 내용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진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과학으로 여는 밝은 미래. 아까 젊은 학생들 초등학생, 고등학생 질문하는 거 보면서 우리 역시 미래는 밝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전문 패널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 패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 포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조금 많은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웃으며 즐기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민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